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26입니다. 봄, 가을에 이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가격도 크게 오른다고 해서 붙었던 전세대란. 그런데 올해는 이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린 걸 주변에서 느끼십니까? 전세 구하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고 가격도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일 텐데요. KB국민은행이 매달 조사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전세 수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봐서 100보다 크면 수요가 많은 거고 작으면 공급이 많은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낮은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조사한 전국의 전세 수급지수가 약 126이었습니다. 100이 기준이니까 여전히 수요가 많긴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약 9년 만에 그래도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이 지수가 200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137을 기록해서 5년 반 만에 이 전세 수급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주된 원인은 입주 물량이 늘어났고 소위 요즘 갭 투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게 결국 전세 물량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집으로 돈을 벌여보려는 투자자들의 욕심 때문에 세입자가 또 잠깐은 전세금이 싸지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만, 그 원인이 뭐든 주거 문제에서만큼은 제발 이제 대란이라는 말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먹는 거하고 자는 곳인데, 먹는 거야 특별한 게 비싸지면 다른 거 사 먹으면 되지만 잠잘 곳, 집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자, 11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따라잡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여행 가서 휴대폰 로밍을 쓰는 요금과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휴대폰 로밍을 쓰는 요금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나던데 이거 왜 그래요? 라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매달 쪼개서 조금씩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목돈으로 받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오늘 재테크 시간에 이거 한번 계산해보죠. 자,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이걸 폐지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전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보통 이제 전속 계약 연예인들 보면 그러니까 나만 너 계약할 거야 이런 때 전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치영 기자가 저희 프로그램하고 전속 계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 가서는 경제 뉴스 브리핑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일 텐데. 예, 그래서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들만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불공정 행위를 당했는데 네. 공정위까지 가기에는 뭐 번거롭기도 하고 앞에 경찰 써 있으니 경찰에 가서 고발해야 되겠다 하면 네. 경찰이 안 됩니다. 저 공정위 가셔야 돼요. 공정위 통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필터링 기관을 공정위로 둔 것이거든요. 예. 공정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정위가 이 사안은 심각하니 고소고발을 합시다, 조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건데, 반면에 반대로 비난 여론도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전속고발권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라는 이제 비난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정위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개선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이런 건데, 이번에 이 TF에서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안에 보면 이 전속 고발권을 점차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반대로 되는 거니까 이제는 공정위 말고도 이런 불공정 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섞여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없애는 건 아니고 유통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만 일단 여기서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예. 다양한 다른 기관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순차적이니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유통 3법을 시작으로 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선 이제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누가 고발을 하든 하여간 다양하게 고발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람도 고발하고 저 사람도 고발하고 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무튼 바로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 건데 네. 걱정되는 점은 혹시 뭡니까? 이런 변화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일단 고발하고 보자라는 식의 고발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일단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발 건수가 많아지는 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일 테고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좀 일으켜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제 불편하니 빨리 뭐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끝내자. 이런 식의 행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의외로 이런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부의 뭐 법리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로펌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직이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도리어 타겟은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이런 갑질 행위를 막자라는 데 더 중점이 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그 뒷받침에는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필터링 기관이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정위가 이걸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반론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전반적인 반론이 많이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동안 준비한 게 많지 않으니 뭐 여러 가지 잡음이나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네. 따질 건 따져 봐야죠. 따지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혹은 그게 혼란스럽다고 해서 고소고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 전속고발권이 그래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이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예. 자신들이 겪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예. 이번 내용에 또 하나의 핵심이 들어있는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전속고발권을 사용하더라도 네. 법인은 고발을 했었는데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예. 그 행위를 일으킨 개인들에게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지시한 실무자나 지시한 임원이나 대표이사나 예, 혹은 그걸 행한 실무자 개인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예. 법인만이 이제 이 부분에 고발을 대해서 뭐 해서? 과징금을 문대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내용에는 개인들까지 모두 이제 고발을 하겠다. 공정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대기업 오너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불공정 행위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처벌이라든지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도리어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는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사실은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실무자가 했더라도 실무자도 처벌을 몇 번 해야 다음에 실무자가 회장님 그러시면 제가 구속될 텐데 제 인생 보장해 주실 겁니까? 라는 반론을 뭐 할 수 있겠지요. 예. 하거나 아니면 그걸 면전에서 얘기 못 하더라도 혼자 고민을 해서 저는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고 나가든가 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왜 당신한테 불똥 튀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그렇죠. 왜 지시를 안 따르냐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얘기 좀 해보죠. 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었는데 억울하게 더 내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외국으로 제가 발령이 나서요. 네. 한 3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를 하다 돌아오면 보통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잖아요. 가입 경력이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할 때 3년 동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 가입하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고 보험을 사고 연수가 없고 그러면 그 할증 할인에서 네. 할인을 조금씩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다시 기초로
기본 요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 보험료가 정도 오르게 돼 중간에서 이제 있습니다. 공백기가 생기면 예, 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외 체류를 했다라고 증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운전 경력이 인정을 받아서 보험료가 오르는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군복무입니다. 군복무를 할 때 네. 운전병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군복무에서도 운전병 경력이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그렇죠. 군에서 운전한 게 훨씬 더 열심히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규범도 더 잘 지켰겠죠. 예. 교통규칙도. 근데 이제 이 운전병이었다는 경력 자체도 인정 못 받고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운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잠깐 3년 동안 보험 가입을 멈췄지만 사실 이거 해외에 있었고 해외에서 운전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거나 네. 나 사실은 군에서 운전병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보험회사에 하면 깎아주고 예, 증명을 하면. 안 예. 하면 안 깎아주고 사실상 그랬다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은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 무슨 통화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없으니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 보험 관합 보험료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내지 않았나를 여기서 체크를 해보고 네. 증명을 하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홍보가 잘 안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걸 조금 이제 보험사들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있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단 3개월 동안 한 3,700건이 접수가 됐고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요. 예. 1억 8천만 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보험개발원의 이 통합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 내 이름은 어디 어디에 누구고 예, 혹시 나 깎아줄 보험료 내가 더 낸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 예. 혹시 해외에서 체류를 3년 이상 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혹은 군에서 운전병이셨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거는 내가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여기 이제 환급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말은 이미 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지를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신이 보험료를 이만큼 냈는데 이거는 과혼합됐습니다라는 시스템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본인이 알겠어요.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보험회사는 안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혹은 옛날 보험회사가 뭔지도 잘 모르니 네네. 그땐 그러면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알아봐라 이런 말이네요. 해외에 3년 체류한 거야 그렇다고 쳐도 네네. 그것도 출입국 기록을 받으면 할 수 있을 거라서 출입국 그렇죠. 관리소에서 보험개발원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군대야 국방부에서 누가 운전병 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제대할 때 이 사람 주민번호를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통합 시스템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금융사들이 항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국방부하고 금융위원회도 서로 협조 안 하죠, 사실은. 그 국민이 보기에는 같은 정부인데 네. 그 위에서 보면 서로 다른 부처인 모양입니다. 뭐 개인 간의 정보, 개인 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묶어놓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보 하나만 터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당신의 정보를 다 알아서 미리 할인해 주지는 않겠다.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사안들을 본인이 좀 체크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안 하는 건 민간 기업이니까 이해는 되고 네. 그걸 중간에서 정부 부처들은 보내줘야죠. 그러면 굳이 이런 거 뉴스 안 들어도 되는데 저희야 뭐 많이 들으시니까 좋지만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영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빈 차가 있으면 내 자가용이 놀면 네. 그 시간에 어디 누가 이 자가용 어디서 어디까지 좀 차 좀 태워주세요 하면 그거 신호 받고 가서 대신 해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퇴출된다고요? 영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죠? 뭐 퇴출된다는 아니고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하기가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카풀 서비스 국내에서도 서울시에서 뭐 고발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법 체계에 안 맞다. 뭐 이거 가지고 출퇴근이 과연 아침하고 저녁만이냐. 네. 요즘은 출퇴근을 낮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이제 우버라는 이 차량 공유 앱 서비스를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터진 문제는 이 우버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버 운전자의 법적 지위
취지를 놓고 법원의 판결이 지금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버 운전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고용 노동자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이게 법적 분쟁이 붙었거든요. 우버가 연차 휴가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보험도 가입해주고. 아, 그래서 우버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법원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항소까지 갔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결국 그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고용자들이기 때문에 우버가 고용자들의 여러 가지 권리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 보험료도 납부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버 입장에서는 수수료만 받는 공유 앱 어플리케이션인데 플랫폼인데 네. 예. 여기다가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비용까지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입장에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비즈니스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중간에 웹사이트나 무슨 모바일 앱 하나만 두고 사장님과 직원은 얼굴도 모르는 네. 그런 비즈니스가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배달 앱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배달 직원이 아예 그냥 여기저기 회사 식당 다니면서 배달해주지 네. 특정 어떤 식당에 소속돼 있는 배달원이 아니면 그렇죠. 이분은 프리랜서로 볼 거냐 아니면 글쎄요 좀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사실은 편리해지고 사용자들 입장에선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지만 이렇게 공유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침해를 받고 점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의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에는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러게요.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또 잠깐만 운전하는 우버 운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도 문제고요. 네. 저도 하루에 방송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한다는 것 때문에 MBC에서 저는 퇴직금 안 주잖아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용훈 씨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휴대폰 로밍해서 쓸 때 요금과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중국 휴대폰을 그냥 로밍해서 쓸 때 내는 요금이 많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 즉 한국 휴대폰을 그대로 중국으로 들고 가서 로밍해서 쓰면 분당 1,000원을 넘게 내야 되는데 중국 휴대폰을 그대로 한국으로 들고 와서 로밍해서 쓰면 분당 200원을 채 안 내더라. 아니 똑같이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서로 편하게 쓰라고 막 열어주는 걸 텐데 왜 요금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냐? 왜 한국인이 중국 가서 쓸 때가 더 비싸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로밍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 통신회사 망을 잠깐 빌려서 내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면 그 나라 호텔방을 잠깐 빌려서 쓰잖아요. 로밍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렇지 그 나라 통신망 전파를 호텔방 빌리듯이 잠깐 돈 내고 빌려서 쓰는 겁니다. 호텔 방이야 여행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 호텔 로비에 직접 가서 방값을 묻고 빌리기도 하지만 이 휴대폰 로밍을 위한 통신망은 중간에 반드시 통신업자가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가입자는 중국에 가서 휴대폰을 로밍해서 쓰려면 사실은 SK텔레콤이 중국 통신사한테 그 손님 저 손잡고 같이 가서 이 고객님이 저희 고객인데 중국에서 통신망 좀 쓰신다니까 쓰게 해주세요. 요금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꼭 말을 해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밍 요금을 SK텔레콤에 내고요. 또 SK텔레콤은 그렇게 받은 로밍 요금을 소개비 좀 떼고 남는 걸 중국의 통신사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가 여행비를 여행사에 다 내면 여행사는 그 돈에서 마진 좀 떼고 뭐 현지 호텔의 반값으로 여행사가 지불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왜 로밍 요금이 서로 다르냐 국가별로 통신사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소개비 마진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중국 통신사와 한국 통신사가. 근데 더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양국 간에 오가는 관광객 숫자 때문에 생깁니다. 즉 중국 통신사는 야 우리 회사 휴대폰 고객이 1년에 한 500만 명씩이나 너희 나라로 가는데 너희들 분당 얼마에 해줄 거야? 싸게 안 해주면 다른 회사에서 망을 빌리고 너희 나라도 뭐 통신사 너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 가볼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사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 회사 가입자가 수백만 명이 한국에 오니까 좀 싸게 해줘도 남겠구나라는 계산이 서는 건데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이나 출장객은 그보다 적으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또 그 나라 통신회사가 많으면 그들끼리 통신회사끼리 경쟁을 해서
가격이 좀 싸질 수도 있는데 중국은 통신회사가 또 3개뿐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양국으로 오가는 관광객 숫자에 따른 통신사 간 협상력의 차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통신사들이 가져가는 마진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또 금융상품 재테크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저 한국경제TV의 김치영 기자가 나오셔서 네. 자동차 보험료를 옛날에 내가 왕년에 운전병이었으면 네. 깎아주는 거다. 네, 들었습니다. 각자 알아보셔야 된다.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개발원에 가서 뭘 물어보면 됩니까? 일단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병적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네. 군생활할 때 주특기가 뭐였고 또 그 경력 기간이 언제였고 하는 걸 명시된 서류가 있는데 예. 인터넷이나 뭐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경력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전병이 있었다? 거의 군복무 기간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특기가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모든 예. 운전병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뭐 특수한 차량들 예를 들어 뭐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예. 것들까지 운전병으로 해주진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일단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요 또. 예. 예. 그래서 그 병적 증명서를 일단 발급 받으신 다음에 자동차 보험 관합보험료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 파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여기에 파인에 들어가시면 잠자는 내 돈 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자동차 보험 관합보험료 또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길 타고 들어가시면 그 병적 증명서 요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사진 파일로 그렇죠. 만들어서 올려라. 첨부 예, 파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이제 해주는 게 각 보험사에 그걸 다 전달을 합니다. 일종의 접수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접수해 주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홍길동 씨가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사별로 예전에 혹시 할증해서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내놔봐라. 네. 예. 그래가지고 쭉 한꺼번에 조회를 해주고 보니까 한 10년 전에 A라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 경력이 인정 안 돼서 할증됐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거 돌려주면 예. 또 그 다음 보험사도 그것도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미노였겠어요. 왜냐하면 받아 보니까 이분이 요율이 예를 들면 몇 %여서 저는 이거 부과했는데 알고 보니 운전병이었다면 그거야 계속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동차 보험 한번 가입하면 가입할 때마다 쭉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 가입하는 사람한테 할증을 부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이라는 이 보험료가 적정 수준이면 처음 가입하는 분은 이거에 50%를 할증을 해요. 그래서 15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할증이 3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점차 없어지고 4년 차부터는 이제 재보험료를 받게 되는데 네. 사실은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할증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그 말은 알겠어요. 그러면 1년 차 보험 그 가입자는 비싼데 그렇죠. 4년 차나 5년 차나 6년 차나 7년 차는 서로 4년 차나 7년 차나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할증 받았던 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군 제대하고 나서 처음 한 3, 4년 정도의 보험료만 정산받으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탱크 운전병은 안 해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주특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하기야 탱크 몰던 기분으로 나와서 운전을 하면 이걸 깎아줘야 되는 건지 할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하겠습니다. 제 주특기가 전차 쪽이었거든요. 예. 사적인 얘기는 나가서 네. 따로 하시고요. 예.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는 있는데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병원 가서 병원비 이제 내고 나면 보험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손보험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네.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나중에라고 하면 건 갱신할 때 얼마나 깎아주느냐 이 질문이네요. 예, 요게 4월 이후 올해 4월 이후에 판매된 실손보험은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한 해 동안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올해 4월에 나왔으니까 올해하고 내년 버티면 내후년에 이제 깎아주긴 하는데 최근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그런 할인 기능이 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가입한 거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보면 한 10% 정도 할인해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그리고 올해 4월 이후에 판매된 실손도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할인 혜택을 못 받냐 이건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급여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할인을 해주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관없이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헷갈리는데 이게 결국은 자동차 사고 난 후에 이거 보험 처리할까 아니면 그냥 내 돈으로 고칠까 이 고민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실손보험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크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만약에 감기로 뭐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000원 정도가 나왔다. 병원비가. 네. 그럼 실손보험에서 사실 받을 수 있는 건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밖에는 10,000원은 빼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1년 동안 할인받을 거 10%를 계산해 보시고 보통 실손보험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하니까 연간 할인받는 걸로 따지면 12,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한 수가 달치 있는 정도 거죠. 보험료를 할인받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3,000원 정도를 청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해가지고 할인을 예.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좀 손해가 되겠죠. 물론 그 부분도 이제 급여냐 비급여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병원을 자주 다니면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 병원 2번째 가는데 이제 예. 둘 다 그냥 내 돈으로 내고 그럼 내 돈으로 3,000원씩 더 낸 거니까 6,000원 더 낸 건데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내년에 보험료 할인 폭이 더 크겠다. 네.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어요. 예를 네. 들면 2월 달에 병원 갔는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6월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파져서 6월에도 5번, 7월에도 7번 이젠 본물이 터져요. 예. 그러면 옛날에 2월에 예. 아유, 나 이거 아끼려고 안 갔던 보험료도 그러실 수 보험금도 네.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이 보험금 청구 시효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험금 청구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혹시 아프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소급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나는 예. 병원 너무 자주 갔어. 네. 자동차 그러실 보험 수 있죠. 사고 많이 낸 것처럼 네. 그럼 그건 올라가냐 보험료가? 요거 그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론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전체 가입자 중에서 얼마나 보험금을 타갔느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물론 예. 본인이 많이 타갔으면 약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의 과실 따지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과는 보험이 안 된다. 실손보험이.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그 치과 갔다 온 거는 청구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건 왜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표준화된 표준화 전과 표준화 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화가 뭐냐면 2009년 7월 31일 그 이전에 가입한 걸 표준화 전 실손이라고 하고 예. 그 이후는 다 이제 표준화가 돼서 어느 보험사나 동일합니다. 표준화 전에는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건 보상하지 않고요. 네. 상해로 인한 거는 급여 부분,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들은 해줍니다. 그러면 상해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게 예를 들면 어디 부딪혀서 이가 부러졌을 때 부러졌다. 그런데 이 뿌리 쪽이 부러져가지고 뭐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걸 발치해냈다. 예.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급여 부분에 해당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뭐 치아 우식증, 그러니까 충치가 생겼다, 뭐 이런 예. 경우로 인해 가지고 발치를 똑같은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질병은 안 된다. 질병은 안 됩니다. 상해는 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는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부분은 다 보장을 해줍니다. 급여 부분을 다 보장해 준다는 건 예. 급여 부분 중에 자기부담금, 즉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예. 젊은 사람들이 가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급여 처리는 못 받잖아요. 국민건강보험. 근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뭐 생애 2개까지는 급여에서 50% 적용이 됩니다. 그런 그래요? 부분은 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치과 갔다 와도 예.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더 좋아졌네. 보험은 웬만하면 옛날 게 점점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데 네. 이거는 좋네요.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일 경우엔 네. 치과 다녀오셔도 급여 부분은 치과에서 된다. 받은 진료비 영수 중에서 예. 급여 항목만 다 더하면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 급여 중에서도 이제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은 당연히 안 나오는 물론 거고요. 있죠. 네. 내가 낸 돈 중에 급여일 경우엔 예. 몰랐네요. 이거 혹시 옛날에 몰랐는데 청구 안 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3년? 예. 알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질문도 하나 좀 보죠. 네. 연금을 받을 때 네. 나중에 받을 때 매월 얼마씩 쪼개서 나중에 받는 거 하고 예. 한꺼번에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핏 들으면 똑같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가 뭐 특별하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거고 네. 한꺼번에 받을 거 나중에 쪼개서 주는 걸 텐데 네. 알아서 이자 계산은 그분들이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서로 달라요? 한꺼번에 받는 거는 사실상 그 연금을 해약하는 겁니다. 이제 한꺼번에 받는다. 이제 당신네들하고는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고 연금으로 받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뭐 10년, 20년 기간을 정해놓거나 네. 아니면 종신토록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제 한꺼번에 타서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쓰느냐 아니면 네. 보험사에 넣어놓고 보험사에 정해준 이율로 공시이율이라고 하죠. 요걸로 이제 복리 이자를 붙여가면서 보험사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으로 나눠받느냐. 한꺼번에 안 받아가면 그만큼 이자는 붙여서 굴려줄 테니 보험회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자가 최근 6개월 정도 보니까 한 2%대 초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고 복리이면서 비과세이기도 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네, 보험회사가 보통 은행보다는 이자가 높죠. 네, 조금 그러니 높죠. 한꺼번에 다 찾아서 은행에 예금하느니 예, 그러느니 보험회사에 맡겨놓는 게 낫습니다. 네, 찢어서 이자로서는. 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자는 은행보다는 많이 주지만 네, 은행에서 안 떼는 수수료라는 걸 뗀다. 네. 보관료를 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얼마나 부과되냐. 통상 두 가지 정도의 사업비가 부과가 되는데요.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계약 관리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네. 이건 뭐 보관료로밖에 볼 수가 없죠. 변액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최저연금액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계약 관리 비용은 그럼 얼마나 되냐? 지급되는 연금액의 한 0.5%에서 1% 정도 떼더라고요. 그리고 지급되는 연금에. 예, 받은 연금에 예. 그리고 보증 비용은 적립된 총 금액에 대해서 한 0.1에서 0.3%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변액 연금에 가입해 가지고 한 1억 정도의 돈이 쌓여 있는데 네. 매월 100만 원씩 수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받는 돈 100만 원에서 약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총 보증 비용, 예. 즉 쌓인 돈에서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연간 떼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100만 원씩 받게 되니까 적게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를 떼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100만 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냈을 때 그 은행 출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보다는 확연하게 알겠어요. 큰 셈입니다. 내가 보험회사에 맡긴 돈의 0.1% 정도가 그냥 회비처럼 매년 나가고 예. 매달 보험 그 연금 받을 때도 그 중에 한 1% 정도는 떼어가고. 예. 아, 그거 생각하면 은행보다 이자 더 주는 게 어차피 상쇄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보험회사가 더 주긴 더 주는 거예요? 요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느냐다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계산해보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자는 말이네요. 오늘 네, 주제는. 맞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업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이 현대차 공장 있고 네, 기아차 공장 있고 르노 삼성 있어요? 있죠. 부산에 있죠. 있죠. 네, 쌍용 자동차가 쌍용 있고요. 자동차 공장 있고 한국 GM 있죠. GM이 있고 네. 5개 있는데 한국 GM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오펠을 인수한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발표를 했죠. 예. 그 오펠의 회생 계획안 중에 한국 GM이 수출해서 오펠이 오펠 라벨을 붙여서 팔던 물량이 있습니다. 네. 연간 한 14만 대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앞으로 오펠이 직접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유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 14만 대가 네. 사라지게 되는 거죠. GM이 1년에 한국 GM이 몇 대나 만듭니까? 지금 60만 대 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14만 대면 4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거네요. 가뜩이나 갑자기. 원래 100만 대를 생산하던 회사인데 60만 대로 쪼그라들었고요. 네. 그중에 14만 대가 또 빠져나가는 거니까. 한 또 45만 대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인력과 조직은 과거에 100만 대 규모 그대로 지금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만드는 차는 어디다 팝니까? 한국 GM이 만든 차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네, 국내에서도 팔고 중앙아시아 쪽에 좀 많이 팔고요. 예. 그다음에 기타 이제 GM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외 공장에 해외 시장에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죠. 왜 그런 거예요?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져서 그 브랜드 차가 안 팔려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데 이제 한국 GM 말고 다른 데서 만들면 되지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제 후순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실 한국 GM이 공급해서 판매되는 물량의 브랜드가 네. 쉐보레입니다. 예. 근데 이제 GM이 쉐보레의 해외 진출보다 북미 내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해외 시장에서의 쉐보레 브랜드가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쉐보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려고 GM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한국 GM 공장을. 그렇죠. 근데 쉐보레 브랜드가 많이 팔리던 곳이 유럽이었는데 예. 그곳마저 예. 이제 오펠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시장을 철수해 버린 거죠. 본사의 전략 차이에서 온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자동차 무역이 불균형하다 이런 논리를 자꾸 펴고 있는데 사실 그 중심에 자동차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예. 대표적으로 꼽는 게 자동차 분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차가 미국으로 오는 것보다 미국 차가 한국으로 가는 게 너무 적어. 네. 딱 보면 불공정이지라는 게 그렇죠. 논리인데 네. 우리 정부의 반론은 뭐예요? 증가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FTA 체결 이후에 미국 차가 한국으로 넘어온 물량의 해마다의 연간 수출 증가율, 네. 우리의 수출 증가율 이렇게 보면 미국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수는 작지만. 알겠어요. FTA 이전에도 한국 차가 많이 넘어간 건 맞고 네. FTA 이후에 그래도 미국이 열심히 더 많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대통령 공약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국의 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예. 그 얘기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미국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미국인에게 팔아라. 이런 기본 원리를 갖고 있는 미국 차 수입 더해라가 아니라 그렇죠. 뭐 그러면 좋겠으나 그렇죠. 한국 차 수출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그 시각의 말이네요. 기저에는 바로 이제 공장의 일자리 싸움이 들어있는 그 겁니다. 모델이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오케이인데 네. 그건 메이드 인 코리아 말고 미국 공장에서 만든 걸로 보내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대수가 1년에 약 한 77만 대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아까 6만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77만 대를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네. 상당수를 미국에서 그냥 만들어라. 그러니까 대부분 절반 정도는 미국에 만들어라. 그래서 생산 물량으로 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 50%, 미국에서 만드는 거 50%, 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나라들은 다 비슷한 고민과 압력을 받고 있을 텐데 우리보다 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둘이 친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럼.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마지막 그 발언에서 일본엔 자동차가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일본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 트럼프의 압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다가 공장 많이 만들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멕시코에 공장이 꽤 많습니다. 아, 그걸 미국으로 그렇죠. 옮기겠다?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줄 테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하여튼 우리한테 그렇죠. 플러스만 되면 되는 그것이 거니까. 멕시코든 일본이든 어쨌든 일본 차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미국에서 생산 공장이 늘어나니까 네. 그건 오케이. 괜찮은 방법이야. 이렇게 일본은 지금 그럼 우리는 미국으로 옮길 멕시코 공장 혹시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기아차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아, 지금 옮겨갈 상황도 아니고요. 네. 우리는 사실 그 완충지대가 멕시코라는 완충지대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공정 얘기만 나올 때마다 자꾸 자동차 공격을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한테 줄 카드가 우리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에 대해서 일자리 유치하는 건데 이게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결책이 없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생산성 기업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많이 생산하면 수익이 많이 얻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일 텐데 결국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을 갖고 있으니 기업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걸려져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긴 하고 네. 그 일자리는 근로자에게는 참 중요한 건데 네. 그 일거리를 기업이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풀기가 쉽지 않네요. 강제로 만들라고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선 이제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누가 고발을 하든 하여간 다양하게 고발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람도 고발하고 저 사람도 고발하고 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무튼 바로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 건데 네. 걱정되는 점은 혹시 뭡니까? 이런 변화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일단 고발하고 보자라는 식의 고발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일단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발 건수가 많아지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일 테고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좀 일으켜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제 불편하니 빨리 뭐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끝내자. 이런 식의 행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의외로 이런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부의 뭐 법리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로펌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직이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도리어 타겟은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이런 갑질 행위를 막자라는 데 더 중점이 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그 뒷받침에는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필터링 기관이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정위가 이걸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반론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전반적인 반론이 많이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동안 준비한 게 많지 않으니 뭐 여러 가지 잡음이나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네. 따질 건 따져봐야죠. 따지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혹은 그게 혼란스럽다고 해서 고소고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 전속고발권이 그래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이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예. 자신들이 겪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예. 이번 내용에 또 하나의 핵심이 들어있는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전속고발권을 사용하더라도 네. 법인은 고발을 했었는데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예. 그 행위를 일으킨 개인들에게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지시한 실무자나 지시한 임원이나 대표이사나 예. 혹은 그걸 행한 실무자 개인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예. 법인만이 이제 이 부분에 고발을 대해서 뭐 해서. 과징금을 문대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26입니다. 봄, 가을에 이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가격도 크게 오른다고 해서 붙었던 전세 대란. 그런데 올해는 이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린 걸 주변에서 느끼십니까? 전세 구하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고 가격도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일 텐데요. KB국민은행이 매달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봐서 100보다 크면 수요가 많은 거고 작으면 공급이 많은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낮은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조사한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가 약 126이었습니다. 100이 기준이니까 여전히 수요가 많긴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약 9년 만에 그래도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이 지수가 200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137을 기록해서 5년 반 만에 이 전세 수급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주된 원인은 입주 물량이 늘어났고 소위 요즘 갭 투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게 결국 전세 물량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집으로 돈을 벌여보려는 투자자들의 욕심 때문에 세입자가 또 잠깐은 전세금이 싸지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만 그 원인이 뭐든 주거 문제에서만큼은 제발 이제 대란이라는 말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먹는 거하고 자는 곳인데 먹는 거야 특별한 게 비싸지면 다른 거 사 먹으면 되지만 잠잘 곳, 집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자, 11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따라잡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여행 가서 휴대폰 로밍을 쓰는 요금과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휴대폰 로밍을 쓰는 요금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나던데 이거 왜 그래요? 라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매달 쪼개서 조금씩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목돈으로 받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오늘 재테크 시간에 이거 한번 계산해보죠. 자,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깎아주고 예, 증명을 하면 안 하면 안 깎아주고 사실상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은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 무슨 통화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없으니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 보험 관합보험료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내지 않았나를 여기서 체크를 해보고 네. 증명을 하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홍보가 잘 안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걸 조금 이제 보험사들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있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조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단 3개월 동안 한 3,700건이 접수가 됐고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요. 예. 1억 8천만 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보험개발원의 이 통합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 내 이름은 어디에 누구고 예. 혹시 나 깎아줄 보험료 내가 더 낸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 예. 혹시 해외에서 체류를 3년 이상 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혹은 군에서 운전병이셨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거는 내가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여기 이제 환급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지를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신이 보험료를 이만큼 냈는데 이거는 과혼합됐습니다라는 시스템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본인이 알겠어요.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보험회사는 안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혹은 옛날 보험회사가 뭔지도 잘 모르니 네네. 그땐 그러면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알아봐라 이런 말이네요. 해외에 3년 체류한 거야 그렇다고 쳐도 네네. 그것도 출입국 기록을 받으면 할 수 있을 거라서 출입국 그렇죠. 관리소에서 보험개발원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군대야 국방부에서 누가 운전병 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제대할 때 이 사람 주민번호를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통합 시스템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금융사들이 항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국방부하고 금융위원회도 서로 협조 안 하죠, 사실은. 그 국민이 보기에는 같은 정부인데 네. 그 위에서 보면 서로 다른 부처인 모양입니다. 뭐 개인 간의 정보, 개인 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묶어놓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보 하나만 터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당신의 정보를 다 알아서 미리 할인해 주지는 않겠다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이걸 폐지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전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뭐 보통 이제 전속 계약 연예인들 보면 그러니까 나만 너 계약할 거야 그런 이런 거죠. 때 전속이라고 김치영 그러잖아요. 기자가 저희 프로그램하고 전속 계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 가서는 경제 돈을 뉴스 좀- 브리핑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일 텐데. 예, 그래서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들만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불공정 행위를 당했는데 네, 공정위까지 가기에는 뭐 번거롭기도 하고 앞에 경찰 써 있으니 경찰에 가서 고발해야 되겠다 하면 네, 경찰이 안 됩니다. 저 공정위 가셔야 돼요. 공정위 통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필터링 기관을 공정위로 둔 것이거든요. 예. 공정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정위가 이 사안은 심각하니 고소고발을 합시다. 조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건데
반면에 반대로 비난 여론도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전속 고발권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라는 이제 비난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정위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개선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이런 건데 이번에 이 TF에서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안에 보면 이 전속 고발권을 점차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반대로 되는 거니까 이제는 공정위 말고도 이런 불공정 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섞여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없애는 건 아니고 유통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만 일단 여기서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예. 다양한 다른 기관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순차적이니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유통 3법을 시작으로 이 전속고발권 내용에는 개인들까지 모두 이제 고발을 하겠다. 공정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대기업 오너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불공정 행위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처벌이라든지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도리어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는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사실은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실무자가 했더라도 실무자도 처벌을 몇 번 해야 다음에 실무자가 아니 회장님 그러시면 제가 구속될 텐데 제 인생 보장해 주실 겁니까? 라는 반론을 뭐 할 수 있겠지요. 예. 하거나 아니면 그걸 면전에서 얘기 못 하더라도 혼자 고민을 해서 저는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고 나가든가 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왜 당신한테 불똥 튀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그렇죠. 왜 지시를 안 따르냐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얘기 좀 해보죠. 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었는데 억울하게 더 내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외국으로 제가 발령이 나서요. 네. 한 3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를 하다 돌아오면 보통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잖아요. 가입 경력이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할 때 3년 동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 가입하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고 보험을 사고 연수가 없고 그러면 그 할증 할인에서 네. 할인을 조금씩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다시 기초로 기본 요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 보험료가 정도 오르게 돼 중간에서 이제 있습니다. 공백기가 생기면 예, 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외 체류를 했다라고 증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운전 경력이 인정을 받아서 보험료가 오르는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군복무입니다. 군복무를 할 때 네. 운전병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군복무에서도 운전병 경력이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그렇죠. 군에서 운전한 게 훨씬 더 열심히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규범도 더 잘 지켰겠죠. 예. 교통규칙도. 근데 이제 이 운전병이었다는 경력 자체도 인정 못 받고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잠깐 3년 동안 보험 가입을 멈췄지만 사실 이거 해외에 있었고 해외에서 운전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거나 네. 나 사실은 군에서 운전병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보험회사에 하면